자, 여러분, 오늘은 아동간호 전염성 질환 간호 돕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 시간에 첫 번째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그냥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71페이지에 나오는 폐렴구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예방접종 항목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폐렴구균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공중보거나 8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폐렴구균은 그야말로 원인이 균 때문이었어요. 균.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라고 하면은 원인은 균이죠. 자, 우리가 예방접종 항목에서 예방접종 항목. 지금 저희가 전염성 질환 간호 돕기에 나오는 감염병들은 대부분 다 예방접종 항목에 들어있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예방접종 항목은 크게 바이러스, 세균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바이러스 항목이고요. 세균성으로 분리되는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폐렴구균, 그 다음에 HIV라고 하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DTaP, 그 다음에 BCG, 결핵. 얘네들이 그 예방접종 항목에서도 세균성으로 분리되는 몇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은 여기 세균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세균성이고, 폐렴구균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비중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자, 폐렴을 일으키는 구균이에요. 폐렴을 일으키는데,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균 중에서 구자, 동그란, 모양이 동그랗게 생긴 친구예요. 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친구가 폐로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 중에 하나인 폐렴구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말로 들어와요. 비말. 비말이면은 이제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호흡곤란, 기침, 객담, 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균이니까 항생제 치료하시고 호흡곤란, 기침이 있으니 습도 유지하고 기도 확보하고 식이요법 이런 것들 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폐렴구균은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2, 4, 6개월 플러스 추가 접종 진행합니다. 추가 접종까지는 우린 모르셔도 되겠고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으로 2, 4, 6개월에 예방접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폐렴구균은 대개 상기도 감염 후에 발생을 해요. 합병증으로. 상기도 감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코감기, 목감기, 이런 것들 진행이 되었다가 완치가 되지 않고 좀 질질질 끌고 가다 보면은 합병증으로 이렇게 폐렴이 오는데 무엇 때문에? 구균이라는 균 때문에 생기는 폐렴이 발생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게 이 부분에 있는 내용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이 폐렴구균은 예방접종 항목에 들어가 있고 2, 4, 6개월에 예방접종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게 여러분 유행성 이하선염. 책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6번에 수막구균성 수막염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여기서 당장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유행성 이하선염 별표 하나 치셔야 되겠죠? 시험에 잘 나왔어요. 아동에서는. 자, 유행성 이하선염 얘를 볼거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공중에서는 54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유행성 이하선염 얘는 어디에 들어있냐? MMR 친구들에 문겨져 있어요. MMR은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MMR 하면 홍, 유, 풍 여기서 유자 유행성 이하선염 멈프스 볼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라고 하면 바이러스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전파, 비말, 대부분의 예방접종 항목들은 비말 전파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굳이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증상 볼게요. 증상.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열이 나겠고, 몸살 기운처럼 있고, 감기처럼 이렇게 찾아왔다가 중요한 유행성 이하선염의 증상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하선의 종창, 그 다음에 통증, 연하곤란, 어디에서의 종창 통증이라고요? 이하선이요. 이하선이 어디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해부생리 하시잖아요. 해부생리 하시면 해부생리에서 침이 분비되는 침샘이 있어요. 침샘 3개 중에 여기 이하선, 그다음에 턱 밑에 악하선, 그다음에 혀 밑에 설하선이라는 이 침이 분비되는 3가지 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 다 발생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하선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이하선, 여기 이하선. 이하선은 귀 밑 침샘. 그래서 귀 밑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침샘. 이 침샘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나오는 곳에 이쪽, 그러니까 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볼, 아래 턱 이쪽에 종창이 발생을 해요. 여기 보면은 아기 얼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매끄럽지만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통통하게 부어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창이라고 하는 거는 부었어요. 부종에다가 플러스 열감까지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열감도 있고 색깔도 붉게 변하고 이걸 이제 종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종 플러스 열감까지 있으면 종창. 거기다가 이제 통증까지 수반되는 감염병이 유행성 이하선염이에요. 어디에? 이하선에. 이하선에. 그리고 여기가 침이 분비되는 부분이잖아요. 침이 분비되는 부분인데 침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침이 더 자극이 되면서 침이 나올 때마다 분비될 때마다 더 아프고 연하라고 하는 거는 삼킴 능력을 이야기해줘. 꿀꺽꿀꺽 삼키는 거. 삼키는 능력이 곤란해져요. 아프니까. 이하선이 꿀꺽꿀꺽 우리 삼킬 때마다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키는 꿀꺽꿀꺽 하는 연하곤란, 꿀꺽꿀꺽 삼키는데 연하곤란이 발생하니까 식욕부진 같은 것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증상 중에 이하선의 종창과 그 다음에 통증, 이하선의 통증, 그 다음에 연하곤란, 꿀꺽꿀꺽 삼키는 그 능력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의 합병증이 좀 더 특이하죠. 합병증. 분명히 침샘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바이러스가. 근데 이 바이러스들이 어디를 또 좋아하느냐. 나중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고환이랑 난소 같은 곳으로 얘네들이 넘어갑니다. 고환, 난소, 생식기죠. 생식기. 그래서 합병증이 생식기계 쪽에서 발생해요. 좀 생뚱맞아요. 이게 특이점 중에 하나예요. 유행성 이하선염 분명히 침샘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치료를 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이 이하선에서 뛰어놀던 바이러스 친구들이 어디까지 넘어가 버려요? 생식기계인 남성에서는 고환, 여성에서는 난소. 그래서 고환과 난소의 염증을 일으키는 좀 특징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자, 예방은 당연히 MMR 백신 12에서 15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뭐 추가 접종도 있는데 추가 접종까지는 모르셔도 되겠고, 자, 치료 및 간호를 보시면 제가 교과서 참고하세요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치료 및 간호는 교과서 보시고 먼저 치료 및 간호 돕기 보면은 172페이지에 마지막에 8번 보시면 발열과 종창이 있으면 절대 안정시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감염병들은 환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 권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정 또는 휴식하세요, 안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하세요 라고 하는 거 없어요. 활동 격려, 뭐 운동, 활동 이런 것들은 격려 많이 안 합니다. 감염병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하선에 이게 종창이 생긴다고 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열감이 있고 뜨끈뜨끈하고 아파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간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피부가 당겨지면서 터질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잡아 당겨지듯이 부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창 부위에 피부가 당기는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종창 부위에 바셀린이나 올리브유를 발라줘요. 종창 부위 피부 당김 완화를 위해서 오일이라든지 바셀린을 발라줍니다. 특징적인 간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열감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으니까 얼음찜질 해주죠. 열감에다가 플러스 통증까지 있을 때는 냉해의 효과, 냉찜, 얼음찜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턱밑이잖아요. 여기. 아니, 턱밑이 아니라 귀밑샘에 침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연하곤란도 발생을 해요. 꿀꺽꿀꺽 삼키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음식을 주실 때 부드러운 음식, 유동식, 그리고 저작이라고 하는 거는 씹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씹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우리 한번 앙앙앙 해보시면 앙앙앙 할 때마다 여기 귀밑샘이 이하선이 자극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작이라고 하는 거는 씹는 거, 음식 씹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파요. 저작할 때마다 통증이 있으니까 저작 장애 시 식이요법, 저작 장애가 발생해서 유동식, 부드러운 음식 공급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식이 제공을 할 때 산성식이는 동통을 증가시킴으로 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성의 대표적인 식이는 식초가 들어간 음식, 그 다음에 뭐 오렌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맛이 나는 음식. 우리 신음식 딱 생각하면 침이 확 고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이 침이 분비가 되면서 이 이하선, 귀밑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제공할 때는 침샘이 자극되지 않도록 산성식이는 금한다. 침샘이 자극이 되면 침샘 자극되는 이런 식초라든지 오렌지를 주시게 되면은 통증이에요.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식이를 주실 때 산성식이는 금한다라고 되어 있고, 종창 부위 피부 당김 완화 위해서 오일 바셀린 발라주시고 얼음찜질하고, 통증 너무 심하면 우리 진통제, 대표적인 진통제가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아미노펜, 이런 제제, 뭐 아스피린, 이부브로펜, 뭐 이런 것들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해성 이하선염은 이런 것들. 그래서 유해성 이하선염의 증상 중에 어디에서의 종창과 통증, 이하선의 종창과 통증, 그 다음에 꿀꺽꿀꺽 삼키는 연하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증상에 관련된 치료를 하시면 되겠죠. 이하선의 종창 및 통증이 있으니까 부종 플러스 열감의 통증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당김 완화해주기 위해서 오일 바셀린 발라주고, 열감도 있고 지금 통증이 있어요. 얼음찜질 해주시면 되겠고, 연하곤란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음식 제공하되 신맛이 나는 음식 좀 제한한다. 이런 것들을 맞춤 간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일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 내용도 정말 잘 나오죠. 이거는 공중에서보다는 여러분, 죄송해요. 아동에서보다는 공중간호학에서 일본 내용이 자주 언급이 되죠. 자, 얘는 공중보건학 5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중복된 내용이고요. 자, 원인. 우리 예방접종의 대부분 세균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바이러스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균 친구들은 몇 없었어요. 결핵, DTAP, 디파베, 그 다음에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폐렴구균, 폐구균이라고 하는 요 하나, 둘, 셋, 네 친구를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다 바이러스거든요. 우리 일본 내염도 바이러스 친구입니다. 바이러스고, 자, 일본 내염은 누구에 의해서 전파가 되느냐? 요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모기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도 모기를 자세히 하자고 하면은 작은 빨간 진모기. 일본 하면은 일본 국기 빨간색이잖아요. 일본 하면은 저희들 기억 속에는 약간 빨간색의 이미지가 강렬하죠. 그래서 모기도 그냥 모기가 아니라 빨간 모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굳이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모기의 종류에서 모든 모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작은 빨간 모기가 특별히 더 일본 내염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모기가 되더라. 그래서 얘를 곤충매개 감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곤충이 매개하는 감염병이라고 해서 곤충매개 감염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증상은 당연히 염이니까 바이러스 세균이 침투해요. 그러면 고열이 생기고요. 이런 증상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일본 내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일본 내염은요, 뇌에서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뇌, 그 다음에 신경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두통, 우리 머리 너무 아프다 보면 구토 증상 발생하죠. 구토.
자, 뇌에서 의식장애, 경련, 혼수, 요 뇌와 관련된 증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합병증, 중추신경계 이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요 중추신경계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중추신경계. 모기에 물렸어요. 빨간집 모기. 일본 내염에 걸린 빨간집 모기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뇌에서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뇌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 뇌에서 염증 발생한 것들이 급성 중추신경계까지 침범을 해서 급성 중추신경계의 질환을 막 발생을 해서 경련의 의식장애, 혼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염의 중요한 키워드는 중추신경계 장애, 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감염병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뇌의 문제니까 마비, 헛것이 보이는 선망, 뭐 이런 것들 발생을 하겠죠. 자, 예방은 12개월 이후에 일본 내염 예방 접종하시는 거, 그 다음에 모기가 유행하는 우리가 뭐 8월에서 9월 이때 모기 박멸하는 거, 방충망 잘 설치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라는 거.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중추신경이라고 하면은요. 뇌와 척수 생각하시면 돼요. 뇌. 우리 보면 여기 그림 있네요. 이렇게. 중추신경은 요 뇌와 이어지는 요 척수 있죠. 여기. 척수에서 문제가 생겨서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뭐 마비 같은 거라든지 정신 이상이라든지 의식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 내염에 감염된 돼지가 있어요. 이 돼지를 이 모기가 물었죠. 그러면 모기 입에 붙어 있던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되면은 요거를 그대로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고 얘네들이 기어 올라가서 뇌 이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뭐 감염병이 일본 내염이다. 그래서 곤충맥의 감염병 키워드, 그다음에 요 뇌와 중추신경계의 문제를 일으켜서 의식장애, 경련 이런 것들, 모기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방. 발병 이후에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치사율도 높고, 합병증도 높고, 후유증이 높아요. 특히 이제 이런 마비라든지, 뇌 의식에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홍열이라는 게 나왔죠. 성홍열. 얘는 공중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성홍열은 예방접종 항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방접종 항목에 들어있는 친구는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공중보건학 보시면은요, 공중보건학 그 지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친구여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성홍열. 이 홍자가 붉은 홍자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의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성홍열이고, 자,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예요? 라고 물으면 세균이 원인입니다. 세균. 그것도 영열성 연세구균이라고 하는 거. 구자가 동그라미 구자고요. 이 동그라미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이고, 자, 전파 경로 대부분은 비말입니다. 비말. 자, 증상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증상은 특히 성홍열은 요 입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입. 그래서 입이랑 인두통, 이런 것들. 당연히 감염질하니까 열이 나는 거고요. 특히 입에 혀예요. 딸기 모양의 딸기 모양. 혀가 오동통해지면서 이 혀의 색깔이 더욱더 붉게 변해요. 그래서 딸기 모양의 혀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혓바닥이 고양이 혓바닥처럼 된다. 고양이 혓바닥 여러분 아세요? 고양이 혓바닥은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약간 사포 만지는 느낌처럼 까슬까슬해지거든요. 그래서 혀에서의 변화를 보이는데 딸기 모양의 혀, 고양이 혓바닥. 요 혀와 관련된 것이 성홍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감염병 뭐 발진 나긴 하는데 얘도 발진이 나긴 합니다. 발진의 특징이 뭐냐면 얘도 뭐 목부터 발진이 시작해서 이렇게 사지로 퍼져 나가기는 해요. 중요한 거. 이 발진이 입 주위에는 발진이 없다는 거. 입 주변에는 발진이 없어요. 이게 특이적인 거죠. 그래서 성홍열은 이 입과 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딸기 모양의 혀, 고양이 혓바닥, 발진이 생기긴 하는데 입 주위에는 발진이 없어요. 이런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발진이 올라오긴 하는데 어디에 발진이 없다라는 거죠? 입이 있으면 이 입 주변에는 발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혓바닥 모양이 딸기혀, 고양이혀.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 성홍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균이니까 항생제 치료하시고 비말이니까 격리하시고 대부분 감염병 안정하세요. 자, 중요한 거, 요 입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입과 관련된 구강간호, 구강간호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진 있으면 소양증 있어요. 소양증 완화할 수 있는 간호.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 감염병 있으면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사 줍니다. 근데 여기 특히나 성홍열 같은 경우는 입에 현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수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식사 주시면 되죠. 크게 간호에 대해서 이런 건 잘 모르셔도 되겠고, 중요한 키워드인 딸기혀, 고양이혀, 입주위 제외한 발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성홍열을 진단을 할 때 쓰는 이름, 진단 검사 이름이 딕 테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디프테리 할 때 요 DS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라고 했죠. 디프테리아를 진단하는 검사는 시크 테스트 또는 쉬크 테스트라고 하는 거였고, 자, 여기서 ES 거꾸로 뒤집을게요. 성홍열을 진단하는 검사는 딕 테스트. 이렇게. 그래서 요 DS를 알아두시면,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성홍열이 했을 때, 성홍열이 시옷이에요. 성홍열은 딕 테스트. 요 DS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어떤 감염 질환에서 어떤 진단 테스트를 하는지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딕 테스트는 성홍열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회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1회 보시면 101회는 공중보건학 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101회 디파백에 포함되죠. DTAP에 포함된, 자,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바이러스인데 DTAP는 세균 친구로 제가 얘기 드렸죠. 자, DTAP는 세균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세균, 101회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비말이니까 얘네들 뭐 격리를 하셔야 되겠고, 비말로 들어오니까 호흡기계 증상이 동반이 되죠. 자, 호흡기계 증상하면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열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101해의 특징, 자, 101해, 이 해자가 기침 해자예요. 기침을 미친 듯이 하는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일 동안 미친 듯이 기침하는 병, 101회. 그래서 특히 증상 중에 요 기침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기침. 자, 그래서 2, 4주간 기침이 계속되는데 어떤 기침? 발작적인 기침. 미친 듯이 기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발작적인 기침이 계속되다가 어느 정도로 기침을 하냐면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이 돼버려요. 토. 기침 끝에 토를 왁 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심한 기침의 양상을 보이는 게 101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01회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어떤 간호를 해주시면 되겠죠? 기침을 완화해줄 수 있는 간호, 구토를 완화해줄 수 있는 간호,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세균이니까 항생제 치료 이런 거 말하실 필요 없겠고, 자, 기침 심해요. 호흡기계 질환이 문제예요. 습도 유지 잘해주시고 기도 확보 잘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이요법 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의 음식 주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로 나눠서 드시게 한다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침하면서 구토를 하면은 갑자기 흡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 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간호가 101회죠. 근데 101회의 특징, 발작적인 기침, 미친 듯한 기침 끝에 구토를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101회 예방하는 방법, DTAP를 2, 4, 6개월에 접종하시는 거, 추가 접종까지는 우리 모르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에 A형 간염 볼게요. 자, A형 간염은 여러분, 다른 말로 전염성 간염, 유행성 간염, 전염을 시키고 유행도 시키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시험 잘 나오는데 공중보건학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예방접종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요. 성인간호 294페이지에서도 A형 간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 항목에 들어가고 있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 노래라든지 제가 설명하는 곳에서는 A형 간염을 굳이 넣진 않았어요. 있기는 하는데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뺍니다 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예방접종 이런 쪽에서 보다는 공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성인간호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간호에 수인성 감염병 있거든요. 보건간호
이런 데서 좀 잘 다뤄지는 친구가 A형 간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방접종 항목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제가 굳이 얘를 포함해서 막 노래를 부르거나 애우셔라 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도 반드시 12개월 이후부터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항목 중에는 하나예요. 자, 우선 자, 원인,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라고 하면은요. 대부분 예방접종 항목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얘도 바이러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다 바이러스 감염이고 우리가 A형 간염이라고 딱 이 시험에서 내주면 좋지만 이름을 전염성 간염,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두 가지 이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전파 경로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 다 보셨던 감염병들은 대부분 비말 감염이었잖아요. A형 간염은 여러분 음식으로 전파가 됩니다. 경구, 입으로. 호흡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감염자의 대변, 똥 관리 못했을 때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해서 경구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배웠던 감염 질환들은 대부분 비말 전파가 되니까 비말 전파가 되면 어디? 호흡기계. 그래서 호흡기계 증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A형 간염은 음식, 오염된 음식, 이런 거, 오염된 물, 이거 우리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잖아요. 경구로 들어와서 소화기계. 소화기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병이 A형 간염이에요. 뭐 우리 그래서 소화기계, 경구로 들어와서 오염된 음식, 오염된 물 먹고 걸리는 게 장염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증상 생각을 해보시면은 설사, 복통, 구토, 뭐 이런 거 등등등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이 A형 간염이에요. 그래서 여긴 전파 경로가 좀 달랐어요. 비말 아니고 여태까지 비말로 거의 배우셨죠? 얘는 먹는 음식, 오염된 뭐에 오염된? 똥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은 경구를 통해서 감염이 되며 주사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의 대표적인 감염 경로는 경구 감염, 그러니까 음식을 통한 경구 감염인데 일부에서는 주사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라는 건 뭔 말이냐?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등 비경구적으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비경구적, 혈액으로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주로 경구 감염을 통해 감염되므로 환자를 통해 가족 또는 친척에게 전파되거나 인구 밀도가 높은 군인, 고아원, 타가소 이런 여기 보면은 거의 급식하죠. 급식. 음식 있으면 노나 먹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집단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잘 발생을 하니까 우리 물이나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수돗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발생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집단적으로 전염을 시키고 집단적으로 유행을 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전염성, 유행성 간염이다 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파 경로, A형 간염의 전파 경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로 경구를 통해서 감염도 되지만 비경구적으로도 어떻게 전파된다? 혈액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최근 국가고시에 A형 간염 전파 경로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학생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주로 경구 전파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혈액으로도 전파가 된다라는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 지문 다 틀렸다고 해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로 경구를 통해서 전파가 되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경구적,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증상. 당연히 소화기계로 들어오니까, 입으로 들어왔잖아요. 먹는 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소화기계 증상. 그래서 열나고, 오심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을 하고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황달. 우리 간이 안 좋아졌을 때 황달 발생하잖아요. 황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뭐 이것도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여러분. 자, 예방을 볼게요. 공통적인 예방 및 치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교과서 175페이지 참고하세요 라고 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교과서 17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자, 예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가에 175페이지 맨 마지막에 7번 예방. 위생 식수 관리가 불량한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에 주의를 기울인다. 맞죠.
그래서 특히 이게 물이나 음식, 그냥 물이나 음식도 아니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리, 음식에 대한 관리가 안 좋은 후진국 같은 데 있죠. 후진국으로 여행을 갈 때는 꼭 여행할 때 음식이나 물 먹는 거를 주의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우리 12개월 이후부터 하죠. 자,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 물 섭취를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식수와 음식에 대한 관리 어떻게 깨끗하게 위생적 왜냐 오염된 음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된 물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음식 문화를 봤을 때 여러분 국문화, 찌개 문화 보시면 우리는 한 찌개 그릇에 있는 거를 덜어 먹어야 되는데 덜어 먹지 않고 그 한 찌개를 같이 막 나눠 먹어요. 다른 사람 숟가락도 들어가고 내 숟가락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찌개 문화, 국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A형 감염이 조금 더 잘 전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실 때 개인 앞접시에다가 덜어서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개인 앞접시에 덜어서 먹으셔야 이런 감염에 대한 전염성 아니면 유행성 감염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앞접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식기를 구별하라 라는 거는 개인 앞접시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음식 같이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각자 막 따로따로 앉아서 마주보지 않고 먹잖아요. 이렇게 같이 먹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네 숟가락 넣었다가 너 숟가락 넣었다가 숟가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넣어서 같이 먹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식기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주보지 않고 음식 같은 자리에서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식기를 구별해서 따로따로 먹으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사용한 식기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끓인 후에 씻어야 되죠. 끓여서 한번 균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 다음에 씻어요. 2차적으로. 그래야 완전하게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혈액 전파 가능하다 했죠. 혈액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한 주사바늘 폐기, 사용한 주사바늘 뚜껑 다시 덮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한 주사바늘 갖다가 일반 폐기물통에 버리시면 안 되죠. 손상성 폐기물 통에 버리셔야 되겠고 폐기 그 다음에 재활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뚜껑 덮다가 주사바늘에 찔렸어요. 오염된 A형 감염 환자의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려요. 그러면 주사 찔린 간호사, 조무사들 다 혈액 전파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이 아닌 곳에 뭐 비닐봉지, 박스 이런 데에다 주사바늘 버렸어요. 비닐봉지 뚫고 나와요. 박스 뚫고 나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찌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활용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될 것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내용은 진짜 뭐가 많은데 문제는 보시면 문제은행에 보시면 여러분 97페이지 291번부터 314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1번 홍역의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이며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는 시기. 자, BTS 정국이가 카타르기에 코플릭 반점이 생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국이 카타르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2번. 자, 홍역 시 발진이 가려울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거. 발진이 있으면 우리가 소양증, 발진이 있으면 가려움증, 소양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진다겠어요. 그러면 소양증에 관련된 간호해 주시면 되거든요. 1번, 긁으시면 안 되죠. 긁으면 2차적으로 피부에 염증 발생할 수 있어요. 감염될 수 있겠고. 2번, 용고를 발라 드레싱을 한다. 아니죠. 자, 증조수, 황산, 마그네슘 등을 물에 희석하여 씻어준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간호를 할 때 증조수, 황산 마그네슘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칼라민 로션 같은 거 발라주시면 우리가 회양증 완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3번. 홍역아독을 간호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홍역은 전파 방법이 비말이잖아요. 비말이니까 얘네들 호흡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호흡기를 차단하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거 호흡기계.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도 비말 감염이잖아요. 비말, 공기감염이니까 뭐 다 쓰고 다니시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답은 3번. 병실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 자, 1번. 가운을 벗은 채로 그대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 간호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가운. 감염병실에 들어갔다 입은 그 가운은 거기서 즉시 폐기하셔야 되겠죠? 마스크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홍역아동 간호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동 간호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것은 버리시고 다른 사람 간호할 때는 다른 거를 또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4번. 병실에 가운을 벗고 나올 때는 안이 겉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데 병실에, 이 홍역 환자 병실에 가운을 벗고 나올 때는 오염된 환경에서 입고 있던 오염된 환경에서 지금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요게, 아이고, 요게 이렇게 가운이고, 이상하네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오염된 환경이었어요. 요 오염된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가운을 입었으면 이 겉에 면은 현재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죠. 겉에가 이제 오염이니까 오염된 환경인 이 병실에다가 가운을 두고 나오실 때는 오염된 오염. 그러니까 겉면이 나오게, 앞면이 아니라 겉면이 나오게 걸어놓고 나오셔야 되겠죠. 자, 5번. 장갑 끼고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홍역아동 같은 경우에는 비말 전파가 주된 거니까 장갑까지는 굳이. 자, 그 다음에 294번. 홍역은 그 증상을 살펴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명증, 눈부심이 나타날 때 제공해야 되는 간호. 우리 홍역 환자의 증상 중에 이 결막염, 눈간호, 결막염이 홍역이 또 결막에 염증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간호도 하셔야 된다 했어요. 결막의 카타르성 염증이라고 해서 자, 이때 제공해야 될 간호는요. 실내 광선을 적절하게 유지하라 했어요. 너무 빛나는 환경 싫어한다 했거든요. 너무 밝은 환경은 눈에 자극을 줘서 눈부심이 심해지니까 빛을 싫어함으로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막염이 있게 되면은 눈에 눈곱도 끼고 분비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2% 붕산수,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로 세척한다. 답은 2번이고요. 295번. 자, 요거는 이제 기관지염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는 환아에 치료 돕기 위한 병실 환경 조성. 호흡기계 질환, 기침하고 있어요. 이 환경을 조성을 할 때는 답은 4번이죠. 방 안의 습도를 정상보다 높여준다. 습도를 높여주시면 분비물 배출을 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6번을 보겠습니다. 296번. 임신 초기 임신부가 풍진에 노출되었을 때 태아에게 발생하는 기형 및 합병증. 임산부는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임산부가 걸렸을 때 우리 아이에게 수직 감염이 된다겠어요. 태아에게. 임산부가 풍진에 감염된 경우 태아 감염으로 이어져요. 이걸 수직 감염이라고 했겠고 아이는 그냥 지나치지 않죠. 선풍기라고 했어요. 선천성 풍진은 기형을 유발한다. 그 기형 중에서도 어디 쪽으로? 얼굴 쪽으로. 뇌, 눈, 귀, 심장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합병증 옳지 않은 거는 기관지 폐렴이죠. 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난청, 눈이 안 보이는 백내장, 뇌가 작아지는 소두증, 심장의 문제, 심장 질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97번 보시면 발열과 함께 몸통에서 발진이 시작해서 점차 사지로 번지는 특성. 자, 우리 수두는 발진이 좀 특징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발진의 특징을 보시면 책에는 나와 있잖아요. 몸통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사지로.
사지로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감염병은 답이 3번 수두입니다. 자, 298번. 수두의 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염성이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말이라든지 이 수포에게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얘네들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못 오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 가서 격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수두를 앓고 나더라도 면역이 생기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수두를 앓았어요. 수두를 앓으면 영구적으로 평생적으로 면역이 생겨서 예방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3번. 수포는 1에서 2일 후 가피를 만들고 반응을 남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포의 특징, 우리 그 수두의 발진의 특징은 자, 24시간이네요. 겁나 빠른 시간 내에 이 발진이 변화가 보입니다.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 순으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24시간 이내에, 24시간 내에. 자, 그다음에 4번. 발진은 맨 처음 몸통에 났다가 급속히 얼굴과 하지로 퍼진다. 몸통부터 시작해서 사지로 퍼지는 특징이 있는 게 수두의 특징이었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수두를 앓고 난 사람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다 했는데 수두를 앓고 난 사람의 10에서 20%는 대상포진이 발생하더라라고 했죠. 자, 299번. 수두 환자 소양증에 대한 처치. 수두는 소양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양증, 가려움증. 요거에 대해서 처치하셔야 되는데, 자, 1번. 칼라민 로션 발라준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50% 알코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 젠티안 바이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1% 젠티안 바이올렛. 젠티안 바이올렛. 요 보라색 용액을 적용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칸디다 들어보셨죠? 칸디다. 곰팡이균. 그래서 이 칸디다 균이 엄마의 질에 생겼을 때, 모성, 엄마의 질에 생겼을 때는 내질의 캔디, 이런 식으로 기억하셨죠? 내질의 캔디 하면은 모닐리아 질염. 엄마의 질의 캔디, 엄마 질의 캔디, 내 질의 캔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 질의 캔디가 생겼어요. 그럼 모닐리아 질염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아기에게 생겼어요. 아기에 생기면 내 입의 캔디라고 했어요. 아구창, 입구자. 아기의 입에 생기는 캔디, 아구창. 이때 쓸 수 있는 용액이 1% 젠티안 바이올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젠티안 바이올렛은 모닐리아 질염, 아구창, 칸디다가 곰팡이 원인균일 때 이제 발생하는 거. 그래서 칸디다 엄마한테 생겼으면 모닐리아, 아기에게 생겼으면 아구창, 내질의 캔디, 내 입의 캔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염증 있을 때 여러분 4번 더운 주머니보다는 시원한 환경 제공하시죠. 수분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 권장하십니다. 자, 300번. 수두 하나가 환부를 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긁지 않아서 2차적인 감염을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긁지 않도록 해주는 간호 굉장히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손톱을 짧게 자르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억제대를 하는데 우리 아동들 억제대는 팔꿈치 억제대, 손에 장갑 이런 거 껴주셔라 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팔꿈치 보호대, 팔꿈치 억제대. 자, 그 다음에 301번. 자, 소형증으로 칭얼대는 수두 하나의 간호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톱을 짧게 자르고 손에 장갑을 끼워준다. 자, 1번. 가려움 완화를 위해서 비누 사용으로 하여 미온수로 목욕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누는 건조증 같은 것들을 더욱더 유발시키고요. 이렇게 소형증이 있을 때 간호에서는 우리가 중조수라든지 전분 목욕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황산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샤워를 해주시는 거, 목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2번. 다른 화나와 놀이에 참여시킨다. 전파되잖아요. 전파되기 때문에 얘네들 격리하셔야 돼요. 친구들 같이 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관절개술을 시행한다. 여러분, 기관절개술의 키워드가 돼 있는 거는 디프테리아였어요. 자, 5번. 수두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자극하면 안 돼요. 수포액이 터지면서도 우리가 이게 수포액으로 인해서도 전파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2번. 수두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수분 제한시킨다. 수분 권장하시고요. 답은 3번이죠. 헐렁한 옷을 입힌다. 몸에 가려움증이 심하기 때문에 꼭
조이는 옷은 오히려 가려움증을 더욱더 유발해서 옷은 헐렁하게 좀 가벼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게 좋겠고, 뭐 방을 어둡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은 어둡게 한다, 햇볕을 조인다, 이런 것들 다 연관성이 없죠. 자, 그다음에 303번. 자, 마지막 줄 보시면 디프테리아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 디프테리아는 기도 폐쇄가 문제가 된다 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해서 기관절개 세트 준비한다. 답은 3번. 자, 304번. 시크 검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인 디프테리아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자, 비말 전파죠. 격리시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건조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감염병은 비말 전파고, 비말 전파로 인해서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난다겠어요? 호흡기계 증상. 그래서 여러분, 호흡기계 질환 환자의 병실은 습도 높여주시라겠죠. 습도. 건조하고 따뜻한 환경보다는 습도를 올려주시고 적절한 환경,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 시기가 아닌 유동식, 부드러운 시기. 반만 없어요. 그래서 이때 감염병 환자들은 대부분 다 좀 부드러운 시기, 유동식, 연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일 1회 이상 목욕시킨다. 요건 안 되고요. 안정하셔야 되니까. 자, 엎드려 눕힌다 라기보다는 호흡곤란이 있어요. 우리 호흡곤란 있는 환자들은 엎드려 눕히거나 누워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죠? 상체를 조금 높여주시는 반자위, 앉는 자세, 파울러시 체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305번. 디프테리아로 편도 절제 수술을 받은 아동이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식욕부진을 호소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여기서는 여러분 편도 절제 수술 기억하셔야 돼요. 편도를 띡띡 띄어냈어요. 그럼 이 띄어낸 부위에 상처가 있을 거고, 상처 있는 데서 출혈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뜨끈뜨끈한, 따뜻한, 더운, 뭐 따뜻한, 뜨거운 이런 시기를 주면은 출혈이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일반식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 곳에 일반식이 줘버리면은 일반식이, 그러니까 그냥 밥 주면은 밥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드러운 거, 목 넘김이 좋은 걸 주시되 어떻게 해요? 시원한 음식, 차가운 음식. 그래서 답은 2번. 찬, 유동식 또는 연식. 유동식, 미음, 연식, 부드러운 거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6번에 보시면 여러분, 수막구균성 수막염. 수막구균성 수막염, 이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17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6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막염을 일으키는 친구인데요. 수막염을 일으키는 친구인데 원인이 수막구균 때문에 일어나는 수막염이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뭐 원인, 감염 경로, 증상 이런 것보다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수막염, 수막구균성. 수막구균 때문에 생긴 수막염이거든요. 요 수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뇌에 있으니까 증상도 뇌의 증상. 뇌가 문제가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뇌에 지금 물이 찬 상태잖아요. 그러면 뇌압이 어떻게 돼요? 상승되는 상태. 뇌압이 상승되면 대표적인 증상, 3대 증상이 있습니다. 두통, 구토, 유두, 부종. 이거는 눈알이 부어요. 눈알의 부종. 이렇게 기억하세요. 유두부종. 그래서 지금 뇌에 문제가 있고, 수막이라는 건 뇌예요. 뇌에 물이 찼어요. 이것 때문에 수막염, 뇌에 물이 생겨서 염증이 발생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뇌압이 상승하고 뇌압 증상, 두통, 구토, 유두부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문 자체가 함몰할까요? 팽창할까요? 팽창하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뇌압 상승에 관련된 간호, 뇌압 상승 예방 간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뇌압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머리를 30도 정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뇌의 문제니까 뇌 의식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의식 상태 확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수막후균성 수막염이 아니라 우리 교과서 국가고시 맥락에서 요 뇌와 관련된 곳, 뭐 뇌에 물이 찼다, 뇌에 수술을 했다, 뇌에 뭐가 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물어보는 90% 이상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뇌와 관련해서는
뇌압 상승의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뇌압 상승을 예방하는 간호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6번을 보시면 자, 수막공연성 수막염으로 뇌압이 상승한 영아에게 특별히 관찰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답은 2번이죠. 두위의 증가와 구토. 그래서 증상, 두통, 구토, 유두부종, 눈알이 부었고요. 그 다음에 천문이 팽창. 천문, 요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머리에 둘레, 두위가 상승을 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천문의 한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문 팽창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7번 볼게요. 유행성 이하선염 관련된 문제. 자, 307번. 유행성 이하선염은 유행성 이하선염 아른 후 올 수 있는 합병증. 생뚱맞은 곳에 온다 했죠. 생식기계. 고환염, 난소염.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08번. 8세 여아가 하악골 종착 및 발열. 하악골이면 아래턱에 종착이 생기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연하곤란이 발생을 했대요. 의심되는 병명은 답은 1번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9번 보시면 일본 뇌염에 매개치는 모기이다. 일본 뇌염 후유증으로 올 수 있는 거. 일본 뇌염과 관련된 거. 요 뇌를 생각하시라 했죠. 후유증. 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뇌와 관련된 거. 답은 1번이죠. 정신장애 남길 수가 있어요. 자, 네, 310번. 환아에 대한 투여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 제가 요 설명은 드리진 않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자, 2번. 쓴 약은 과즙이나 꿀물을 섞어서 주고요. 아이를 이거 약 마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주시면 안 되겠죠?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을 안 먹으면 주사를 놓는다. 이런 겁을 줄 필요도 없겠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11번을 보겠습니다. 자, 딕 테스트. 키워드 딕 테스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딸기 모양 혀 나왔습니다. 딕 테스트, 성홍열은 딕 테스트 해서 키워드 딕 테스트 나왔고 그 다음에 딸기 모양 혀 나왔어요. 그럼 답은 3번 성홍열이 됩니다. 자, 312번. 성홍열에 감염된 아이가 인두통 호소시 간호로 옳은 것. 입이 아프대요. 자, 1번. 수분 제한보다는 수분을 격려하시고 활동 격려보다는 감염병 환자들은 활동 격려보다는 안정 또는 절대 안정. 자, 그 다음에 3번. 자극적인 음식 주시면은 안 되겠죠. 자극적인 음식 주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유동식 같은 것들. 자, 4번.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함수한다. 구강간호예요. 그래서 입에 지금 아픔을 호소하고 있을 때 구강간호, 따뜻한 생리식염수, 함수, 가글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3번을 볼게요. 100일의 환자 간호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 100일에는 기침을 미친 듯이 하다가 구토까지 해버리는 감염병. 자, 1번. 구토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음식물 주지 않으면 안 되겠고 구토를 하고 발작 시에는 공급하면 안 되겠죠. 발작적인 기침을 할 때 주는 게 아니라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는 주셔도 됩니다. 자, 2번. 음식물을 주는 시간적 간격을 길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시로 기침을 하면서 구토를 하니까 음식도 자주로 조금씩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식이요법. 자주로. 소량씩, 자주, 음식 공급을 해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일 온수 목욕으로 피부를 청결히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4번. 실내 온도 조절과 적당한 습도를 공급한다. 답은 4번이죠. 습도 유지하고 기도 확보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처방은 반드시 금하도록 한다. 세균이니까 항생제 처방하셔야 되겠죠. 항생제 치료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14번.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성 간염. A형 간염이 아니라 전염성 간염이라고 냈네요. 전염성 간염이면 우리 A형 간염이라고 알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염성 간염 환자를 간호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1번이에요. A형 감염은 음식이라든지 오염된 물 같은 것들로 전파가 되니까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사용한 주사바늘 뚜껑 잘 닫아서 버린다. 우리 A형 감염은 혈액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사용한 주사바늘 폐기를 하실 땐 뚜껑 닫으시면 안 되시고 3번 염화나트륨 섭취 증가하신다. 나트륨 섭취 아니죠? 자, 그다음에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지방이라 돼 있는데 지방 섭취를 빼셔야 되겠죠. 활동이나 놀이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합니다.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격리까지는 하진 않지만 제한을 하고 우리 아이들 같이 뭐 놀이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 모든 이제 아흔 간호는 종료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